다주택자입니다. 저도 서울에 집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바이집 멤버십 여기 들어오시면요. 사연을 모집합니다. 요 글이 있습니다. 요 글에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골라가지고 사연 상담을 해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제가 내용을 약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이거 누군지 모르게. 문재인 정부 시절 남편과 지분을 반반으로 나눈 공동명의로 33평 아파트를 마련했는데요. 대출 2억에 전세보증금 4억을 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억짜리 사신 거죠.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 도움을 받기 위한 것도 있었고 입지도 나쁘지 않거든요. 신분당선역까지 도보 10분, 강남까지는 22분이면 가고요.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대단지라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서울 도심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있고 출퇴근도 편합니다. 단점이라면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와 연결되지는 않아 있는데 상권도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처음부터 이 집을 평생 살 집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다시 서울로 가려고 계획을 세워뒀죠. 그런데 그 사이에 서울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22년에 잠실 대단지 1층 급매가 나왔을 때 못 잡은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그 계획이 가능할지 자신도 없고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송파에 빌라를 하나 사놨는데 2012년에 2억 8천에 매수한 게 지하철도 가깝고 공원도 있고 입지가 참 좋습니다. 용인으로 오면서 지금은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빌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자니 송파가 토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 양도세 부담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다고 들고 있자니 보유세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요. 작년 기준으로 빌라 재산세는 약 50만 원, 공동명의 아파트 합쳐가지고 100만 원이었고 임대소득세도 냈는데 빌라 공시가가 2억 6천만 원 수준이라서 이 정도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솔직히 겁도 납니다. 게다가 세입자 계약이 아직 1년 남아가지고 매도도 쉽지 않은데 5월 9일 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내려야 되는 건지 더 초조합니다. 한 2달 정도 남은 거죠. 현재 저희 자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주식 예금 다 합쳐가지고 5천만 원, 보증금으로 대출은 다 갚았습니다. 맞벌이로 세후 700 정도 벌고 있는데 생활비는 300에서 350 정도 쓰고 있어요. 용인 아파트 시세가 좀 올라가지고 11억 정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송파나 잠실 쪽에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청약도 안 되고 갈수록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빌라를 5월 9일 전에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들고 갈지 판다면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 혹시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는 게 나을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 특히 이제 결혼 전에 무심코 집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결혼 전에는 미혼이신 분들 중에 정말 투자에 진심인 사람들 말고 그냥 가볍게 좀 부동산으로 돈 좀 벌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시면은 하지 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으시면은 하는데요. 결혼할 생각도 있고요. 언젠가 좋은 남자 여자 만나면 결혼할 것 같아요 라는데 한 30대 초반 정도 되셨다 그러면은 섣불리 집 사지 마세요. 요게 발목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연은요, 이런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에 꼭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속상한 얘기입니다. 저는 서울에 가고 싶은데요. 근데 서울 가면 안 돼요. 당신은 서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게 그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잖아요. 난 가고 싶은데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왜 나한테 저런 못된 소리를 하지? 자,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서울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집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데 서울에 왜 살아야 되지? 이 왜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냐면요. 저 그냥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요. 서울에 직장이 있다고 해서 꼭 서울에 살아야 되나요?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힘들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싶어요. 직장도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고향이고요. 서울에서 살아야지 편하잖아요. 알죠? 모두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서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서울 사는 게 좋죠. 그렇지만 서울에 살고 싶은 것과 그 서울에 살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서울에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냥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되면 좋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걸 조금 되게 이성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다른 기회가 보이는데 사실 이게 이성적이지가 않고 감성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다른 거에 이게 흐린 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기회가 있는데 애써 무시해. 왜? 나는 저기 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서울 갈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저걸 뭐하러 사?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상하게 들리실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많겠지만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잠실 대단지 1층 급매가 나왔을 때 못 잡은 게 아직도 아쉽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 T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저는 T입니다. 계획과 희망은 다른 거예요. 계획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계획은 없었죠. 그냥 희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서울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근데 계획은요, 실행을 해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획을 열심히 했어. 아니,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방학에 뭐 계획 안 짰어요? 방학 때 1일 계획표 짰잖아요. 지금도 아침에 알람을 맞춰 놓잖아요. 그렇지만 못 하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실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돌아갈 계획이 있었다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플랜이 명확하게 있고 언제 액션을 할지를 정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확하게 이분을 다시 한번 좀 분석해 보면요, 갈 수 있었죠. 아까 말했듯이 그 저층, 뭐 대단지 뭐 저층이 나왔을 때 못 샀던 게 아쉬워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얼마 이하의 아파트가 뭐 A, B, C 아파트 중에서 얼마 이하의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 산다라는 게 계획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면 계획이 달성되는 겁니다. 근데 계획이 없었어. 얼마에 나오면 산다라는 계획이 없었던 거야. 막연하게 언젠가 사겠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막상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더 떨어지는 게 좋죠. 왜냐면 대출을 적게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대출을 일부러 많이 받고 삽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은 없고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떨어지면 사자 했더니 반대로 올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좌절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계획과 희망은 다른 거예요. 계획은 실행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고요. 실행한다는 액션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얼마면 산다. 지금 리센츠가 잠실의 뭐 대표 아파트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리센츠도 살 기회를 여러 번 줍니다. 과거부터 뭐 항상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뭐 고점을 찍고 23년에 한번 저점을 찍죠. 그리고 한번 또 올라요. 또 올랐다가 또 다시 또 저점을 한번 또 찍고 또 올라요. 올랐다가 또 빠지고 다시 또 오르고 뭐 그렇습니다. 살 기회들을 뭐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 작게는 2, 3억, 크게는 7, 8억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기회는 항상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과거로 돌아갈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은 뭐 35억, 36억 하는데 저 24억에 사고 싶어 하면은 살 수 있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제가 너무 지금 좀 이성적으로 얘기하지만 과거로 갈 방법이 없다면은 놓아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집 사기 좋았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서 이건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부모님 세대에 한번 물어보세요. 집 사기 좋은 적이 있었냐? 그러면은 부모님도 집 사기 좋았던 적이 없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집 사기 좋았던 시절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이미 집을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걸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집 사는 게 절대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빠지면은 더 빠질까봐 못 사고 오르면은 비싼 거 같아서 못 사고. 그러니까 사람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계획과 그 실행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과거 가격을 보면요. 서울 아파트가 뭐 5억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5억인데 지금은 막 20억이 말이 됩니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최저시급이 뭐 2,000원이었는데 뭐 대기업 뭐 연봉이 뭐 2,000, 3,000 받을 때였는데 지금은 뭐 대기업 연봉들 훨씬 더 많이 받죠. 그때는 뭐 짜장면이 뭐 2, 3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0원이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기준도 바뀌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에는 과거 기준을 딱 대고요. 여기에는 현재 기준을 대고 그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저는 송파 잠실 쪽에 서울 아파트를 원합니다. 청약도 어렵고 갈수록 멀어지는 것만 같아요. 라고 이제 답답함을 토로하셨는데,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뭔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뭔가 이루어지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바라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고려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다른 식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분이 지금 보면요. 절대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60만 원짜리 세를 놓고 있는데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빼고는 대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도 1억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후 수입이 700만 원이고요. 또 생활비도 착실하게 아껴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축도 잘 돼요. 현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빌라 보증금 1억 외에 대출이 없는데 연봉도 1억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2주택자니까 빌라만 팔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끼고 하면 한 18억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8억대 정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서울, 잠실, 송파를 보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분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 4억을 주담대를 받는다 라고 치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면 대출이 한 20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실수령이 700인데 생활비가 350이니까 200만 원을 낸다라고 하면은 이게 못 낼 거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내고 나면 저축을 못 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갚는 것도 저축이죠. 저축의 역방향일 뿐이지 저축이죠. 순수 이자가 약 140만 원 정도니까 60만 원은 원금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짜리 저축을 드는 거죠. 그럼 140만 원이 생돈이 나가잖아요. 아니죠. 140만 원에 월세를 내고 그 집에 거주하는 거주비가 빠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를 생각하면요, 뭐 내가 사는 집 18억짜리 집을 월세로 들어가는 것 대비 엄청나게 손해냐라고 보면은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갈 수 없는 지역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안 보이는데 갈 수 있는 지역을 보면요, 답이 보여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무언가를 못하는 분들은 내가 안 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안 되죠. 되는 걸 보고 있으면 됩니다. 용인 아파트 시세가 11억 정도 한다고 적어주셨어요. 11억. 그러면 내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샀는데 11억이 된 거예요. 그럼 많이 올랐죠. 전세 4억 끼고 사셨으니까 2억 투자해가지고 11억이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근데 남의 게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속상한 거지 내 것도 올랐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고요. 차근차근 올라가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1억 아파트 하나랑 4억 정도 남을까요? 4억, 5억 정도 하는 빌라.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을래? 아니면은 대출 조금 받아가지고 18억짜리 아파트 사서 실거주 할래? 이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 18억짜리 아파트가 뭐 송파나 잠실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번이나 2번이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1번이 나을까요? 다주택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저거 합쳐가지고 하나 하는 게 나을까요? 18억 정도 되면요, 물론 뭐 찾으면은 이제 송파구 안에서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사업성 좋은 걸로 찾아보면은 서울 권역 안에서 꽤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도 살 수 있는 돈이고요. 뭐 사업성이 나오는 재건축도 여전히 접근이 가능한 수준의 금액대입니다. 뭐 그게 서울 안일 수도 있고요. 서울에 붙어 있는 경기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투자성, 어떤 본인의 어떤 거주 목적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져서 지역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절대 나쁜 돈은 아니다. 절대 이게 뭐 안 되는, 뭐 답이 없는 돈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는 그 돈만 있어봐 내가 지금 당장 집 사지 할 정도의 돈이란 말이에요. 행정구역으로 보면요, 서울이 막 엄청 막 대단해 보이고 서울은 막 너무 막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뭐 경기도는 막 다 빠지는 것 같고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경기도에도 서울 웬만한 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용인도 그런 동네 중에 하나예요. 지금 많이 올라간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행정구역인 서울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뭐 강남 접근성이 얼마가 걸리냐 이렇게 따져보면요, 서울의 외곽지보다 오히려 뭐 용인이나 뭐 이런데 뭐 분당 같은 데가 더 가깝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구역, 어떤 그 막 민증에 어디 찍히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도권 중에서 서울보다 좋은 데도 많다. 왜 서울에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거기가 고향이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좋은 동네가 고향인 분들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고향이 강남구였어. 그러면은 왜 강남에 그렇게 가고 싶으세요? 하면 제가 어릴 때 강남에 살았어가지고요, 강남이 그냥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시구나 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왜 잘못된 생각이죠? 제가 고향 가서 살겠다는데, 아니 그러면 고향이 안 좋은 동네면은 안 좋은 동네로 돌아가는 분은 왜 없냐고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내 동네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강남 가서 살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고향이 별로예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끼워 맞추는 거라고요.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자, 제가 이걸 다른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말하는 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저는요 벤츠를 사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왜 그렇게 벤츠를 타고 싶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벤츠를 타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항상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같으세요? 아니 아버지가 벤츠를 샀다고 해가지고 너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 왜냐면 너의 그 능력이 있고 너의 소득을 따져서 차를 사야지. 아버지가 벤츠를 탔다고 해서 너는 지금 뭐 알바하고 있는데, 편의점 알바하는데 벤츠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비싼 동네에 살고 싶다면요,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싶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돼.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싶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논리가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감정에 같이 휘감기면서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감성적인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데 나는 뭐 저기를 아니면 절대 안 가. 옮기지 않을 거야. 저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정작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지금 잠실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26년 3월에 집을 산다면 연봉은 그래도 한 2억 5천은 넘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순자산도 한 20억 정도는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잠실에서 뭐 이름 모를 뭔가를 산다기보다는 그래도 남들이 들어본 거를 사시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는 있으셔야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단기간에 한 4, 5년 안에 이 정도 갈 수 있을까? 그러면은 한번 잠시를 노려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다른 데를 먼저 보셔야 된다. 내가 못 사니까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해봐야 어차피 별로 내 인생에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내 능력을 더 키우면 되겠다. 내가 저거 살 수 있을 만큼 더 부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뭐 주식도 좋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든 뭘 하든지 간에 연봉을 높이거나 자산을 더 늘려서 저거에 걸맞는 자산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소득을 늘리든 자산을 늘리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2주택자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하나가 안 팔려가지고 저는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빌라가 안 팔려라는 게 맞습니다. 빌라 진짜 안 팔립니다. 그렇지만 빌라가 안 팔린다더라라는 생각에 아예 매각하려고 노력 안 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혹시 팔려고 내놔보셨나요? 라고 하면은 내놔보진 않았습니다. 라는 분들이 엄청 많다. 더 싸게도 한번 내놔보고요. 지금 세입자가 있어가지고 집이 안 팔리는 거면은 세입자도 지금 불안해하기 때문에 세입자랑 얘기 잘 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뭐 이사비를 주고 나갈래요?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입자 분한테 본인이 사실래요? 뭐 제가 좀 싸게 드릴 테니까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하는 경우는 뭐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라고 아예 그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시청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자포자기. 투자자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인드가 있어야지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손해를 좀 막고요.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청약을 기다린다고 해서 잠실 아파트, 송파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2주택자니까 안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을 기다리는 게 문제 해결일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든 빌라를 하나 정리하고 실거주용 아파트 잘 팔아가지고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